자, 모의고사 5회 실기 문제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71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수술 후에 침대 위에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할 것과 조기 이상을 권유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이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답은 5번 호흡기 및 순환기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가 되겠고, 자, 이제 이렇게 외과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제 수술 후에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침대에서 이제 일어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이제 요거 이제 조기 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 24에서 48시간 내에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권장하는 것, 조기 이상이고, 이 조기 이상을 장려하는 이유는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순환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운동을 증진시키고 기관지 분비물을 배출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복부 팽만증, 폐렴, 혈전성 정맥염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기 이상을 하게 되면은 이 호흡기계 합병증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 폐렴 있죠. 폐렴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순환기계 합병증에 혈전성 정맥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맥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혈전성 정맥염은 혈액이 이제 피떡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혈액이 덩어리 지는 거예요. 덩어리 져서 혈관을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혈관을 막아버려서 순환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혈전성 정맥염 같은 것들을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게 되면 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장운동이 되게 되면은 배에 가스가 차지 않고 가스가 배출이 잘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복부 팽만증 같은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이상은 이제 매우 중요한 거고, 수술 후에 환자의 회복을 증진하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장되는 게 조기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후 합병증 예방과 그다음에 환자의 회복을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기 이상을 권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72번 고압증기 멸균을 한 꺼즈캔에서 꺼즈를 꺼내어 사용하고자 할 때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멸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멸균 아포까지 제거된 상태, 병원 미생물이 제로인 상태, 정말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1번 소독 물품은 소독한 겸자로 꺼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소독을 했으면 소독한 겸자로 꺼내셔야 되겠죠. 멸균된 물품은 멸균된 겸자로 꺼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멸균대 멸균만 멸균, 소독대 소독만 소독,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독 물품은 사용할 분량보다 더 꺼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할 만큼만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독용기 뚜껑을 불필요하게 자주 여닫지 않는다. 답은 3번이죠. 소독용기 뚜껑을 불필요하게 자주 여닫을수록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가거나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4번 소독 물품을 꺼낼 때 소독용기의 내면을 따라서 끌어올리듯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독 물품을 꺼낼 때는 소독용기의 내면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가장자리면은요 보통 오염이 됐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꺼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5번 소독용기에서 꺼내 사용 후 남은 물품은 다시 소독용기에 넣지 않는다라고 다시 소독용기에 넣는다라고 되어 있죠. 절대적으로 한번 꺼내셨던 물품 같은 경우는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무균술이라고 하는 거는 없을 무자, 균이 하나도 없는 거, 병원성 미생물 자체가 없는 상태, 제로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깨끗한 상태로 진행해야 되는 거, 미생물이 하나도 없이 진행돼야 되는 거, 제로인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로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도뇨 삽입, 그 다음에 주사, 수술,
이런 것들, 요추, 천자 이런 것들 있죠. 다 침습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침습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서 하는 행위들을 얘기를 해요.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돈요관 삽입 같은 경우는 이거 소변줄이잖아요. 소변줄이죠. 요도를 통해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주사와 관련된 거, 주사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주사. 다 이거 뭐죠? 주사는 또 사람 피부를 뚫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수술. 수술은 칼로 우리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추천자는 바늘로 우리 사람 요추를 뚫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곽배액관. 흉곽배액관도 사람의 흉곽을 뚫고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침습적인 행위,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하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병원성 미생물이 하나도 없는 제로의 상태로 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막 병원성 미생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사람 몸에 침습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 몸 속에 온갖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이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환자분들이 감염이 발생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침습적인 행위, 사람 몸을 뚫고 가서 어떤 것들을 하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무균수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멸균 물품을 다룰 때, 멸균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모든 물품을 제로의 상태, 미생물이 하나도 없는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한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멸균 물품을 다룰 때도 무균절기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술과 관련된 거 모두 이렇게 무균술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 부위나 또 드레싱 있죠. 드레싱 소독이죠. 소독. 우리 소독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드레싱 교환이라든지 드레싱을 할 때도 무균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환자의 상처를 드레싱을 해요. 소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미생물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또 감염증이 생기고 이게 2차적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레싱은 정말 깨끗하게 병원성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균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과적 무균술 어렵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외과적 무균술은 침습적 행위를 하는 거,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는 행위, 그 다음에 주사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드레싱과 관련된 것들, 수술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좀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침습적 행위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외과적 무균술을 굳이 안 지켜도 되는 친구들, 제외가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비위관 삽입 있죠, 여러분. 비위관 삽입, 그 다음에 관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위관 삽입, 관장. 비위관이라는 거는 코에서부터 위까지 줄을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침습적인 행위기는 하지만 비위관 삽입은 굳이 무균수를 지켜주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위 안에는요, 웬만한 병원성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강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강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에 어떤 시술을 하거나 비위관 삽입 같은 거를 할 때는 굳이 무균술까지는 지켜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장이라는 거는 우리 응가, 그리고 이 관장할 때 관장하는 줄 있잖아요. 이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죠?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문, 그 다음에 항문 안에 있는 우리가 응가가 머물러 있는 이 직장 있잖아요. 이런 곳은 다 뭐가 있죠? 응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응가라는 거는요, 응가, 똥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균이 항상 있어요. 대장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균적으로 접근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장을 한다든지 비위관 삽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굳이 무균술까지는 지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와 관련된 것들, 위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요 관장, 똥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외과적 무균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위와 관련된 침습적인 행위, 똥과 관련된 침습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굳이 무균수를 지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73번을 볼게요.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 1번 경구투약 시 이거 어디로 들어가죠? 약을 꿀꺽 삼키면 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 무균술 지키실 필요 없으세요. 그 다음에 대변, 똥과 관련된 거 무균술 지키시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그 다음에 3번 멸균 물품을 다룰 때, 멸균 물품을 다룰 때는 우리 반드시 외과적 무균술을 지켜주셔라 라고 했어요. 자, 관장을 할 때 관장 뭐와 관련됐죠? 똥과 관련된 것들 외과적 무균술을 굳이 지키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온 거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외과적 무균술 이런 거 막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크게 생각하자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외과적 무균술을 지켜야 되는 상황, 수술과 관련된 사항들, 그쵸? 그 다음에 침습적 행위를 하는 상황, 그래서 뭐 주사,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 그 다음에 천자, 도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과적 무균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침습적 행위에서 좀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었죠? 제외. 위로 들어가는 비위관, 그 다음에 항문으로 들어가는 똥과 관련된 뭐 관장, 이런 것은 굳이 외과적 무균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과 관련된 거, 침습적 행위, 그 다음에 주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 그래서 주사 준비 과정도 무균술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레싱도 반드시 외과적 무균술을 지켜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번. 마지막 줄, 재활의 목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재활의 목적은요, 여러분 5번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재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의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해요. 개인의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것을 우리는 재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교통사고가 나신 분들이 보통 수술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고 나기 전의 상황으로까지 100% 돌아갈 수는 없어요. 현재 남아있는 기능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신체적, 정신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것이 재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통사고 나기 전으로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내 몸이 고장이 됐고 내 몸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더욱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도 좀 최대한 끌어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재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까지도 우리는 재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활 환자는 재활 훈련을 받을 때 최대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훈련에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의 목적을 보시면 장애를 예방을 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남아있는 기능을 향상시키며, 그 다음에 사회로의 통합,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 재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번을 보겠습니다. 체위 문제는요, 여러분 거의 뭐 매해 한 문제씩을 나오니까 체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를 알아두시던지 이 체위에 맞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부인과 내진을 위한 체위로 옳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인과 체인이잖아요. 부인과 내진을 위한 체인, 부인과와 관련된 체위는요, 절석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석이는 쇠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절석, 쇠석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절석이 또는 쇠석이는 무슨 자세냐? 배행하의를 해주고 진틀 때 양면에 있는 발걸이에 환자의 다리를 올려 고정시켜주는 자세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먼저 이렇게 등을 대고 다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라고 하거든요. 다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발걸이대가 있어요. 이렇게
발거리대가 있으면 이 다리를 여기다 발거리대에다가 쑥 올리는 거. 요 자세가 이제 우리가 절석이 쇠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세가 아직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우리 임상책 134페이지에 보시면 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석이 또는 쇠석이. 자, 요거는 어떨 때 하는 체이냐라고 보시면 해운부, 질 등의 생식기와 방광 검사, 자궁 경부 및 질 검사를 위해 적절한 체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체위예요. 그래서 부인과에 우리 가잖아요. 산부인과 가면은 우리 여성분들 밑에 검사하시죠. 이때 대부분 하는 검진의 자세고요. 그 다음에 분만 시에 하는 자세가 절석이, 쇠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부인과 내진을 위한 체위, 부인과와 가장 관련 깊은 체위는 절석이, 쇠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을 보겠습니다. 기침 반사가 소실된 환자에 있어 우유나 침 등 수분 성분이 기도 내로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질환, 흡인성 폐렴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흡인성 폐렴. 얘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7번. 77번. 고온 환경에서 동통을 수반하는 수의근의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대상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래요. 여기서 키워드 고온 환경과 수의근의 경련 발작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우리가 열과 관련된 열중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중증에 보면 여러분이 일사병, 열사병, 열허탈 등등등이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만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요. 열경련을 물어봤습니다. 열경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열경련 키워드 무더운 날씨에 심한 발한, 여기 땀이죠. 발한으로 땀을 많이 흘려 다량의 염분 손실이 되어 팔, 다리, 복부 등의 근육 강직이 일어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77번에 보시면 수익은 경련 발작이라고 했죠. 근육에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강직, 근육이 달달달 떨리는 강직 증상 아니면 뻣뻣하게 굳는 이렇게 떨리거나 강직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염분이 몸에서 소실이 많이 되잖아요. 한여름에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게 되면 땀은 무슨 성분이죠? 땀이라고 하는 거는 수분 플러스 염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염분, 소금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몸에서 많이 빠지게 되면은요 근육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가장 먼저 응급처치는 뭐냐? 이 염분을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수분과 염분 빠진 만큼 보충을 하셔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로 염분과 다량의 수분을 공급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은 2번이 돼요. 소금물을 먹인다. 이게 이제 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을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눕히고 쉬게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경련이 일어난 종아리 같은 경우는 근육을 당겨주고 지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0.9에서 1.0%의 식염수를 마시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0.9%, 1.0%의 식염수 요거를 환자가 의식이 있게 되면은 마시게 하시면 돼요. 의식이 있으면 마시게. 근데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마시게 하면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죠? 비경구적인 요법으로 수액으로 주입을 하셔야 되겠죠. 주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열중증에 대해서 열중증 중에 열경련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열경련이라는 것은 더운 날 일을 했어요. 그럼 땀을 많이 흘리죠.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뭐가 소실돼요? 염분이 소실되면서 근육이 어떻게 되는가? 근육이 강직,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염분이 소실된 만큼 그걸 빨리 보충을 해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열경련은 염분, 근육, 경련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을 볼게요. 객담이 지나여 객담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환자에게
증기 흡입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기도의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배출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분비물 배출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습도를 유지. 우리 여기 지금 증기 흡입이라 했죠. 증기 흡입이라고 하는 거는 습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도 유지의 목적을 한번 보실게요. 객담을 묽게 하여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가 되고요. 그래서 객담을 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 잠을 자고 나면 목이 굉장히 뻣뻣하고 아프고 그리고 따끔따끔한 느낌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습도가 너무 없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런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습도를 증기 흡입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건조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목이 또 아니가 붓습니다. 습도가 너무 없으면 건조하면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 유지를 하여 환기를 증진시키고 호흡하기 훨씬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기도의 자극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습도 유지는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로 인해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진료 끝에 하시는 말 수분 보충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잠잘 때 습도를 좀 높여서 주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객담을 묽게 해주고 기관지 점막 건조를 예방하고 부종을 완화해서 기도 유지하면서 환기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호흡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고 기도 자극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습도를 유지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실이라든지 일반 환경에서 습도는 몇 프로였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호흡기 환자 같은 경우 어떻게 했죠? 호흡기 환자의 습도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50에서 60%로 습도를 좀 올려주셔라 라고 이런 것들도 배우셨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을 보겠습니다. 79번.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폐결핵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결핵 환자의 간호를 보셔야 되겠죠? 자, 1번. 환자의 객담은 휴지에 뱉어 종이봉투에 모은 후 태운다. 자, 환자의 객담은요, 모아서 이렇게 태워서 소각을 해주셔야 돼요. 소각 태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 환자가 객혈을 할 때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려준다. 등을 두드리거나 자극을 하시면 안 돼요. 울림 같은 걸 주시면 안 되겠고, 이제 환자가 우리가 객혈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환자가 이제 객혈이라는 게 뭐죠? 객담과 혈액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출혈이에요. 자, 이런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입으로 먹는 걸 금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식. 흡인 같은 것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출혈이 있는 환자분들은요, 움직이시는 거 안 돼요. 쓰러지거나 어지러움 때문에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안정, ABR 해주셔야 되겠고, 큰 기침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작은 기침을 하도록 권장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침을 하는 이유는 자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 출혈이 있죠. 출혈이 있으면 온요법과 냉요법 중에 어떤 걸 적용하셔야 되겠죠? 냉해요법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찬 것. 그래서 얼음 주머니로 혈관을 수축시켜 주셔서 지혈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객혈이 있고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숨이 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를 올려주는 반자위 자세를 해서 호흡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말하는 것도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은 필기로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 필기 도구를 옆에 준비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은요, 환자의 방에 들어갈 때 가운만 착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결핵이라는 거는요, 어디로 전파되는 거죠? 공기,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로 이렇게 결핵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방에 들어갈 때 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보호구 뭐였죠, 여러분?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뭐 가운도 착용할 수 있지만 가운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가운 등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우리 보호구는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환자의 식기는 증류수로 깨끗하게 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증류수로 씻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환자의 씻기는요, 자비소독 하셔야 돼요.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에 보글보글 끓여서 팍팍 삶아주셔야 우리 결핵균이 뭐 쉽게 남아있을 때 소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환자 침상의 혼이불은 퇴원할 때까지 계속 같은 것을 쓰도록 한다. 결핵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환자분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퇴원할 때까지 계속 같은 그 침구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이건 좀 아니죠. 너무 극단적인 이런 지문들은 거의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결핵균은요, 열이나 햇빛,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므로 환자의 옷이나 침구는 소독하거나 자주 햇볕에 쪼이도록 해주고 자주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0번을 보겠습니다. 자, 질병에 대한 증상 중 주관적 호소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주관적 자료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주관적 자료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느끼는 거예요. 환자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걸 주관적 기로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자, 이건 환자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배가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울해요, 뭐 이런 말들 있죠. 그 다음에 열감이 있어요, 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속이 쓰려요, 어지러워요. 이런 것들은 간호사나 조무사 선생님들이 느낄 수 없는, 환자만이 느끼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자료는 이렇게 환자가 느끼는 거,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걸 주관적 자료라고 하겠고, 그럼 이제 객관적 자료는요,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호사가 관찰한 내용, 조무사 선생님들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걸 얘기를 해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활력징후, 그래서 혈압 측정을 하고 눈으로 보이는 혈압에 대한 기록, 체온 측정에서 그 기록, 맥박에 대한 기록, 호흡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검사 결과, 특히 피검사 결과 같은 거 있죠. 그 뭐 수치상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환자분의 손끝 발끝에 파랗게 되는 청색증 같은 것도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 그 다음에 뭐 출혈 양상 같은 것들 객관적 자료가 되겠죠. 간호사 선생님, 조무사 선생님들이 직접 보고 관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 자료는 환자가 느끼는, 대상자가 말하는 그대로 걸 기록을 하는 거고요. 객관적인 자료는 간호사, 조무사 선생님들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번의 답을 보시면 답은 4번이죠. 복부 통증. 주관적인 호소예요. 대상자, 환자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부 통증 같은 경우는 환자가 호소를 하고 환자만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간호사나 조무사가 공감은 할 수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주관적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39도의 고열, 이건 객관적 자료, 청색증 객관, 기자호흡 객관, 피부 발진 객관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81번 연결해서 볼게요.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관찰, 눈으로 직접 보고 객관적 자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통한 수집 방법, 객관적 자료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청색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복통, 열감, 속쓰림, 현기증, 이거는 무슨 자료죠? 환자가 말하는 주관적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2번을 보실게요. 임신을 한 임산부가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왔어요. 그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분 결핍성 빈혈의 근거인 수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답은 4번 헤모글로빈 8g 데시리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혈구 혈색소는 우리 헤모글로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치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가 되면 우리는 빈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빈혈의 진단 기준을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자,
그래서 요거 헤모글로빈 농도 남성은 14, 여성은 12 미만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12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빈혈의 진단 기준을. 그런데 이제 임신이 하게 되면은요, 좀 수치는 좀 달라집니다. 특히 임신 말에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10 미만이 됐을 때를 빈혈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첫 임신을 한 28세 35주 된 인부였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농도가 10 이하일 때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어요. 이런 수치를 묻는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청력 소실이 있는 노인 환자와 대화 시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 자, 노인과 대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몸짓 언어는 배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분들 청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면 손짓, 발짓 이런 몸짓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으로 전달을 돕고요. 2번. 주변 소음에 적응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소음을 줄여주셔야 돼요. 소음 방지. 소음을 좀 줄여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맞죠? 노인분과 대화를 하실 때는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전달력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높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공부를 깊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맞는 답이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인성 난청은요, 고음 장애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대화 시 보통 우리가 노인들과 대화를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노인분들의 그 난청의 문제는요, 고음에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고음. 그러니까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노인분들은 못 들어요. 그래서 고음 장애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고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중음 또는 저음을 사용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며 입모양을 뚜렷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고음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중음 또는 저음을 사용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발음을 흘리듯이 부드럽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발음을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4번을 보겠습니다. 분만 과정 중에 내진이 필요한 경우 내진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분만 과정 중 내진, 우리 산모들의 굴욕이죠. 산모의 3대 굴욕에 들어가는 거죠. 3대 굴욕. 내진이잖아요. 자, 이렇게 분만 과정 중에 내진을 하는 거, 손을 이제 넣어보는 거거든요. 손을 넣어서 확인하는 거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분만 중에 자궁 경부의 계대 정도를 알아보아요. 자궁 경부의 계대, 자궁 입구의 문이 얼마나 열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진을 하고요. 그래서 분만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파막 여부, 그래서 터졌는지 양수가 터졌는지 파막 여부를 확인하고요. 태아 위치 확인. 태아가 제일 좋은 위치가 뭐죠? 분만 시에는 두 위로 있는지, 둔 위로 있는지 이런 태아의 위치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도 내진을 합니다. 아기가 분만을 할 때 두 위로 있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태아 선진부 하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기가 얼만큼 밑으로 내려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진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분만 중 내진을 하는 이유, 자궁 경부의 계대 정도, 계대 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확인을 하고 얼마나 분만이 진행됐는지 계대 정도로 봐서 분만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수가 터졌는지 파막 여부도 확인하고요. 태아의 위치, 태아가 두 위로 있는지 둔 위로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가들이 얼만큼 밑으로 내려왔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내진을 실시한다.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 태아 선진부 하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능동적 관절 보미 운동에서 활막성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각도가 작아지는 것. 여러분, 각도가 작아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각도가 작아지는 건 굴곡입니다. 굴곡.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각도가 작아져요.
머리를 앞으로 숙여요. 그러면 여러분 각도 작아지죠. 굴고.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신전 나와 있죠. 이렇게 굴곡된 상태에서 다시 머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신전이거든요. 그래서 굴곡의 반대예요. 굴곡의 반대로 두 골의 각이 증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여요. 고개를 이렇게 까딱 숙여요. 그러면 이건 굴곡. 그 다음에 머리를 들어요. 그건 신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외와 회내가 있습니다. 회외, 회내. 이거는 묶어주시면 되겠고, 요 전환, 전환과 관련됐어요. 전환. 그래서 전환을 외측 회전하여 손바닥을 위로, 외측 회전해서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가 회외. 그 다음에 이거 엎어요. 손바닥이 아래로 된 거, 요거를 회내. 그래서 손바닥이 위로, 이거는 회외. 손바닥을 뒤집어요. 손바닥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회내. 요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엎어라 뒤집어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손바닥이 위로, 손바닥이 아래로. 손바닥이 위로면 회외. 손바닥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회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내전은요, 사지가 인체의 정중선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지가 인체의 정중선에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이런 활막성 관절의 각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책 139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고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영상으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좀 책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을 볼게요. 파상풍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를 간호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3번 호흡 상태의 주의 깊은 관찰이 되겠고요. 자, 먼저 파상풍에 대해서 볼게요. 이 파상풍은 공중책에 훨씬 더 여러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중 81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파상풍은 파상풍 균에 의해서 이 균은요 어디를 좋아하냐면 신경계를 좋아합니다. 신경계. 그래서 파상풍 균에 의해 신경계를 침범하여 골격의 경직과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골격의 경직과 발작, 그러니까 경련을 좀 일으키거든요.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상풍의 3대 증상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아관, 긴급, 신경계를 침범을 해서 경련, 발작 같은 거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관 긴급, 개구 운동이 제한,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입이 벌어지지 못하는 걸 아관 긴급이라고 했고, 후궁 반장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등이 이렇게 화살처럼 휘어요. 활처럼 휘어서 이렇게 경직되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등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요. 이런 증상을 우리는 후궁 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 한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약간 비웃는 듯한 모습처럼.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입이 있어요. 그러면 입 한쪽이 비웃는 사람, 눈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입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약간 비웃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요. 조소, 비웃는 듯한 얼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상풍의 3대 증상은 아관 긴급,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몸이 완전히 활처럼 휘는 후궁 반장, 그 다음에 얼굴 한쪽 근육만 이렇게 당겨져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웃는 듯한 얼굴의 표정이에요. 조소, 이런 것들이 3대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상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격의 경직과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경련도 문제가 되고요. 파상풍 환자의 경련, 이 경련이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파상풍 환자는 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파상풍 환자는 경련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 유지. 경련을 하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의식을 잃잖아요. 의식을 잃게 되면은 호흡도 같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련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기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호흡의 상태를 주의 있게 또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유지를 할 때는 서랍자를 입에다가 딱 물려주셔야 돼요. 서랍자가 없으면 뭘 물려주시라겠죠? 수건 같은 거 말아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딱 물려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상풍의 환자는 경련의 위험성이 높고요. 경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하얀 거품 물면서 막 덜덜덜덜 떨죠. 뭐라죠? 흰자 이렇게 딱 보이면서. 그러면 이때는 경련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기도 유지 기억하시고 호흡 상태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상풍의 간호 진짜 잘 나와요. 간호 방법. 그래서 파상풍의 간호에서는요, 어떤 간호를 해야 되냐, 경련을 예방하는 간호를 하셔야 돼요. 경련은요 굉장히 자극에 민감하거든요. 자극에 민감해서 이 어떤 자극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병실 환경을 조용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끄러운 자극이 있어도 경련이 일어나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빛에 노출돼도 경련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병실의 환경은 조용하고 조명이 밝지 않으며, 그다음 외부의 자극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파상풍 환자의 간호에서는 경련 예방 간호, 자극이 없는 환경 만들어주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고, 1번에 보시면 광선요법 시행한다. 이 광선, 빛이잖아요. 빛과 관련된 거 하시면 자극되기 때문에 파상풍 환자 간호에서는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뭐 보험과 관련성 없겠고, 그 다음에 체위 변경도 뭐 관련성은 없고요. 5번 경련시 골절 예방을 위해서 억제대한다. 우리 이제 경련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흰자 보이면서 입에 거품 물고 몸을 누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덜덜덜 떠는 거를 못하게 한다고 막 억제대로 문구고 하면은 환자가 나중에 골절이라든지 2차 뭐 어떤 2차 사고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경련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요, 억제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억제대 사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7번. 중앙공급실에서 멸균 물품을 다룰 때 멸균 상태의 유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멸균 상태의 유지. 자, 1번.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만 소독 상태로 간주한다. 멸균 대 멸균만이 멸균 상태다. 그래서 소독 상태가 아니고요, 여러분. 멸균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멸균 물품과 깨끗하게 소독된 물품이 접촉했을 때는 멸균 상태로 간주한다. 멸균 대 멸균만이 멸균이다. 멸균 대 멸균만이 멸균이다. 그렇기 때문에 멸균 물품과 멸균된 물품이 접촉했을 때 멸균 상태로 간주한다. 이게 맞는 답이죠. 자, 3번. 멸균 물품과 오염된 물품이 접촉했을 때는 멸균 상태로 간주한다. 아니죠. 멸균 대 멸균만이 멸균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멸균 물품이 젖어 있다 하더라도 멸균포를 개방하지 않았으면 멸균 상태다. 멸균 물품은 절대로 수분이 묻으면 안 돼요. 수분 젖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멸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건조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물에 젖으시면 안 돼요. 수분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5번. 멸균된 물품은 멸균 증류수가 엎질러져 젖은 경우 오염된 것으로 본다. 그쵸? 멸균된 물품인데 멸균 증류수가 엎질러서 젖었어요. 멸균된 멸균이지만 이미 이게 젖었잖아요. 젖었으면은 수분이 닿게 되면 이거는 오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멸균된 멸균만이 온리 멸균 상태고요. 여기에 수분이 이렇게 묻게 되면은 이거는 아웃이에요. 아웃. 수분이 묻게 되면 이건 멸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고압 증기 멸균을 위한 세척 포장 등의 준비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고압 증기 멸균, 고압 증기 밥솥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고압 증기 밥솥. 그래서 고온의 압을 이용해서 고온의 압으로 증기를 쐬어줘서 균을 갖다가 완전히 사멸해버리는 것을 고압 증기 멸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기 밥솥을 생각을 하자고요. 증기 밥솥의 상태. 자, 그래서 이거는 습기, 고온의 압에 습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균을 갖다가 사멸시켜버리는 거, 제로의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걸 고압 증기 멸균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소독 물품은 소독 전에 철저히 세척한다.
맞아요. 철저히 세척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소독 물품을 소독기 내부에 가득 채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은 가득 채우면 제대로 얘네들이 증기가 스며들지 못해요. 곳곳에 증기가 스며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을 차곡차곡 채우지 않고 증기가 침투할 수 있게 좀 느슨하게 쌌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리한 기구의 끝을 종이로 싼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를 넣게 되면은 종이가 우리 종이에 물 닿잖아요. 물이 닿잖아요. 증기가 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갈기가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이는. 그래서 예리한 기구, 날카로운 기구는 날이 무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싸주는데, 이때 싸줄 때는요, 꺼즈로 싸거나 기구를 완전히 꺼지에 싸서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로 싸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 겹의 소독 방포에 여러 물품을 함께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멍이 뚫리지 않는 방포에 골고루 김이 스며들 수 있도록 2겹 이상의 방포로 쌉니다. 그 다음에 2겹 이상의 방포로 소독 물품을 2번 감싸요. 그리고 이 물건 하나당 방포 하나로 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포 하나에다가 물건 5만 자꾸 다 때려 넣어가지고 싸는 게 아니고, 물건 하나에 방포 하나 이렇게 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포는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되고 두 겹으로 쌉니다. 2겹 이상으로 싸서 이렇게 우리는 고압전기 멸균기에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소독 물품 꾸러미 안에 물품명과 소독 날짜를 적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 날짜를 방포 겉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 꾸러미가 있으면은요, 요 겉에다가 이렇게 방포 겉에다가 기입을 하죠. 기입하고 멸균 표시지를 요 방포 겉에다가 붙여요. 멸균이 잘 된 꾸러미의 멸균 표시지는 멸균이 되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싹 변해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품명과 어떤 날짜 같은 것들, 소독 꾸러미에다가 이런 것들을 붙여주실 때는요, 이 스티커를 붙여주실 때는 방포 밖에다 붙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9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지팡이 사용 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현재 오른쪽 편마비가 있으니까 지팡이는 여러분 대상자가 어디에 잡아야 되겠죠? 자, 지팡이는요, 환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서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은 오른쪽에 마비가 있는 분이니까 환자의 건강한 쪽 손이 어디겠죠? 이 사람은 건강한 쪽 손이 왼쪽이겠죠? 왼쪽에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 지팡이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은 여기 4번과 5번이잖아요. 그러면 4번과 5번에서만 이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4번과 5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4번과 5번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집이 개정 전에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번도요, 여러분. 5번도 지금 15cm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0으로 고쳐주시고 5번은 틀린 지문으로 끄어주시면 돼요.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왼쪽 팔, 현재 건강한 왼쪽에 지팡이를 두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환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서며 환자의 발 앞 15, 그 다음에 발 옆 15cm 지점에 지팡이를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 우리 지금 제가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요. 사람 발이에요. 이게 발이고요. 여기가 왼쪽 발, 오른쪽 발 이렇게 되어 있고, 점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져 있어야 되겠죠. 지팡이 왼쪽이 건강한 쪽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 줄 때는 이렇게 환자의 발 앞 15, 발 앞에 15, 그 다음에 옆에 발 앞 15, 옆에 15, 발 앞 15, 옆에 15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 발 앞 15, 옆에 15. 그래서 15, 15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하세요. 발 앞에 15, 옆에 15, 15, 15 요걸 좀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팡이 길이를 결정할 때는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그러니까 발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가 30도 구부러지는 정도로 우리가 지팡이를 놓으셔야 되겠고, 지팡이의 손잡이가 환자의 둔부 높이, 그 다음에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신발 신고 섰을 때 손목 높이로 지팡이 사이즈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30, 그 다음에 둔부 높이, 신발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팡이를 잡으실 때는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셔야 되겠고, 환자 발 앞 15, 옆 15 지점에 지팡이를 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환자가 계단을 오를 때 순서. 지팡이를 짚고 계단 오를 때,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올 때의 순서.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의 순서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 그래서 지건마 이렇게 좀 기억하자고요. 계단을 오를 때는 지건마, 지팡이 가고 다리 가고 마비된 다리 가고, 지팡이 가고 건강한 다리 가고 마비된 다리 가고, 지건마. 그러면 반대로 계단을 내려올 때, 그 다음에 평지를 걸을 때는 똑같아요. 지팡이, 여기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서로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그래서 계단 오를 때만 여러분 외워두자고요. 계단을 오를 때 지건마, 요것만 기억을 하자고요. 계단을 오를 때 지건마. 그리고 반대로 계단을 내려올 때는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계단을 내려올 때 평지는 지건마의 반대, 지팡이는 고정,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건마만 좀 기억을 하자고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건마만 좀 기억합시다. 지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90번 관장 문제입니다. 자, 관장식, 관장통의 요갱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는 이유. 자, 답은 3번. 공기가 장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절대로 몸 안으로 주입이 되면 안 돼요. 침습적 행위 있죠. 우리가 내 몸을 뚫고 어떤 관이 들어가거나 바늘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절대적으로 내 몸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관장을 할 때 관장줄 있죠. 이게 이제 항문을 통해서 들어간 상태잖아요. 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관장액만 들어가야 되지 관장액 이외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사 맞을 때도 그렇죠. 주사 맞을 때도 주사 이제 약이 다 달아지게 되면, 다 들어가고 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기 들어가잖아요. 공기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 잠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액 맞을 때도 공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우시듯이 관장을 할 때, 침습적인 행위를 할 때도 절대 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택 용액에 얼마만큼의 이제 용액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기가 주입이 되지 않게 관장액을 잠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공기가 장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관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이제 관장 같은 경우에는 뭐 관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자, 우리 관장은 항문을 통해서 용액을 주입을 하는 거죠. 자, 용액을 주입을 할 때 이 용액의 온도를 물어봅니다. 온도는 체온보다 높은 온도로 좀 주시면 돼요. 그래서 40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어른의 온도와 어린아이의 온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굳이 어린아이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겠고, 관장 용액에는 체온보다 높게 40도 이상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관장 체위 많이 물어보죠. 관장 시 체위는 좌측 심수위, 좌측 심수위 기억하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관장액이 들어가서도 좀 오래 제대로 잘 유입돼서 들어간다는 거. 잘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장 용액이 머무를 수 있어요. 좌측으로 누워주셔야. 그래서 좌측 심수위를 모르시겠다고 하면 우리 체위 부분에서 한번 심수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으로 그리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자, 측이보다는 조금 더 바닥에 붙어서 누워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 심수위. 자, 삽입되는 직장관의 길이 있죠. 직장관. 그래서 직장관의 길이는 성인 7.5에서 10, 뭐 소아 영아까지는 우리 보지 말자고요. 너무 어려워요. 여기까지 할 시간 없어요, 우리. 7.5에서 10. 자, 관장 통의 높이.
항문을 기준으로 해서 관장통의 높이는 항문에서 성인은 40에서 60. 소화까지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성인 40. 주입 속도. 보통 이런 것들 잘 내진 않아요. 뭐 직장관의 길이, 그 다음에 관장통의 높이, 뭐 온도, 이런 거는 최근 시험에서 거의 이런 것들 숫자에 관련된 건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지금 시간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는 머릿속에 집어넣지 맙시다, 여러분. 자, 주입 속도. 주입 속도를 좀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주입 속도는 보통 성인의 경우 1000cc를 10에서 15분간 줍니다. 10에서 15분간. 빨리 주지 않아요. 이 관장 주입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면은요, 우리 환자가 복통을 호소를 해요. 복통 호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입하기보다는 1000cc를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15분간 이렇게 줍니다. 자, 관장액 보유 시간도 좀 많이 물어보죠. 관장액을 넣고 남게 되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액을 보유를 하고 있으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관장의 종류에 따라서 보유 시간이 달라지는데, 자, 정체관장,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정체관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이외에는요 5에서 15분 정도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에서 15분을 기준으로 관장액을 보유를 하고 있고, 정체관장은 1시간이다. 자, 직장의 관을 삽입하기 전 조절기를 열어서 고무관 용액이 약간 흘러나오게 한 뒤 삽입한다. 그래서 직장관 주입 전에도 공기를 빼주셔야 돼요. 공기를 빼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직장관을 주입하고 용액을 다 넣고 난 후에는 공기를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직장의 관을 삽입하기 전 조절기를 열어서 고무관에 용액이 약간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고무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고무관 안은요, 여러분, 공기로 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로 현재 빈 관이잖아요. 이 빈 관에 그대로 꼽아서 환자한테 용액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공기 들어가고 나서, 공기가 주입되고 나서 이제 용액이 이렇게 들어가면 환자한테 공기가 주입이 되니까 환자한테 삽입을 하기 전에 관장액을 한번 여기 이렇게 쑥 흘러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직장관도 용액으로 채운 다음에 환자 항문에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고 직장관을 뽑는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침술적인 행위를 할 때는요, 환자 몸에 공기가 주입되지 않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사 줄 때도요, 주사 바늘 주사 줄 때 보면은 바로 바늘 삽입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약물을 뒤로 뺐다가 쭉 올려서 바늘을 통해서 약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 보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주사 바늘 안에 공기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주사 바늘 안에 통과시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관장을 하는 직장관에도 이렇게 공기를 빼기 위해서 여기다가 약물을 한번 흘려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1번을 볼게요. 자, 91번. 마지막 줄, 깨끗한 상처의 소독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상처 소독, 드레싱 할 때 반드시 멸균적인 방법으로 하시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깨끗한 상처의 소독 방법을 보시면 답은 5번이에요. 상처 안에서 바깥으로 소독한다. 상처 안에서 바깥으로. 자, 그러면 상처 소독의 원칙을 볼게요. 상처는요, 주위 피부보다 오염이 덜 된 것으로 간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난 피부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위 피부보다 오염이 덜 된 것으로 간주해야 되고, 가장 오염이 안 된 부위에서 심한 쪽으로,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닿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현재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요. 자, 상처가 이런 식으로 현재 나여 있으면 이 상처를 닦을 때는요, 여기가 가장 깨끗한 곳으로 간주를 해야 되고, 이 주변의 피부는 오염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피부를 닦을 때는 요 중심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닦아 나가셔야 돼요. 소독을 할 때 중심으로 해서 가장자리로,
그쵸? 깨끗한 곳에서 오염 쪽으로. 근데요, 여러분, 요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염 있는 부분에서 깨끗한 쪽으로 닦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더러운 것을 싹 모아서 깨끗한 쪽으로 다 몰아주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데에서 깨끗한 쪽으로 닦게 되면 이 상처에 오염균을 갖다가 다 끌어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상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상처는 항상 깨끗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깨끗한 부위에서 오염된 부위, 깨끗한 부위에서 오염된 부위로 이렇게 닦아서 들어간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가장 오염이 안 된 부위에서 심한 쪽으로,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로,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로, 일반적으로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가 가장 깨끗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구강은 가장 편리하고 용이한 체온 측정 부위다. 구강 체온 측정이 가능한 대상자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구강 체온 측정이 가능한 사람은 복부 수술 환자입니다. 복부 수술 환자. 입에다 체온계 넣어도 아무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구강 체온이라는 거는 어떻게 재냐? 혀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재쳐. 혀 밑에 넣어서 입은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체온 측정이 36.5에서 37.5도면 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주의사항을 볼게요. 구강체온. 구강체온은요, 소아, 아이들, 의식 없는 환자, 정신질환자, 간질 환자, 경련할 수 있는 간질 환자, 호흡곤란이 있는 자, 음식물 섭취, 담배라든지 껌, 음식물 섭취 후 10분 이내와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은 후 30분 이내의 경우에는 구강체온을 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소아, 우리 아이들은 입에다가 구강체온계 이렇게 넣어줘도 이거 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해도 아이들은 말을 듣지를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고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아들은 구강체온을 재는 거를 좀 기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식 없는 환자한테 혀 밑에다가 구강체온 딱 넣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꿀꺽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겠고, 목 뒤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겠고, 갑자기 이빨로 와장창 씹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신질환자 분들도 같아요. 정신이 혼미하거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했을 경우에는 구강체온계를 와작 씹어버린다든지 꿀꺽 삼켜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간질환자도 마찬가지고, 호흡곤란 환자 같은 경우는 입에 제대로 물고 있을 수가 없겠죠. 호흡이 곤란하니까. 그다음에 음식물을 섭취를 한 후에는요,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구강체온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물 섭취, 뭐 담배라든지 껌 같은 거를 섭취하고 난 후에는요 10분 이내에 재셔야 되겠고, 너무 뜨겁거나 뭐 국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러면 입안의 온도가 변화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30분 이내의 경우에 30분 이후에 이제 체온 측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체온을 안 하면 되지 않는 대상자들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93번. 기관지경 검사를 받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이 환자 A씨를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호흡곤란이 나타났는지 관찰한다. 기관지경 검사는 호흡기계를 관찰하기 위해 하는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호흡과 관련된 증상들이 있는지 반드시 검사 후에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기관지경 검사에서는 그야말로 기관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우리 내시경 있죠? 위 내시경은 위를 보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위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관지 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갖다가 집어넣는 걸 기관지경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혀서 기관지경이 잘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하는 동안에 입으로 현재 지금 기관지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고 코로 숨을 쉬게 하셔야 되겠고, 환자가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관지경 검사가 끝난 직후에는요, 구토 반사가 돌아오기 전까지 금식시켜요. 우리 이제
우리 손에다가 입에다가 손만 이렇게 딱 집어넣어도 구역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지 겸사를 하기 위해서 기관지경을 입 안으로 집어넣으면 우리 계속 구역 반사, 헛구역질 반사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제대로 기관지경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여기 안에다가 마취 스프레이를 칙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비가 되니까 구역 반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관지 겸사가 끝난 후에 구토 반사가 돌아와야 돼요. 현재 마취가 돼 있는 상태로 검사를 하니까 구토 반사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금식을 시켜야 돼요. 왜 그렇죠? 구토 반사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떤 음식을 먹게 돼서 뭐 사례가 걸린다든지 흡인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토 반사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검사 후에 일반적인 간호로는 호흡 곤란이 있는지 관찰하셔야 돼요. 왜죠? 기관지 쪽을 현재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지를 손대놨기 때문에 환자가 이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호흡과 관련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 곤란이 있는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객단 배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인후통이 발생해요. 이제 입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막 검사를 했으니까 입 안이 아프겠죠. 그래서 인후통이 발생하게 되면은 찬물 주머니를 칼라처럼 데워주고 아이스 칼라 배우셨죠? 따뜻한 식염수로 양치를 할 수 있는 구강간호 같은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경 검사는 여러분 금식을 하고 해야 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이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호흡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가 끝나고 나서도 금식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금식과 호흡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을 보겠어요. 두 번째 줄 감염 예방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물품 사용 후 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꺼즈는 일반 쓰레기통에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꺼즈는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처리하셔야 되겠고 고막 체온계나 탐식 커버는 재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막 체온계는 대상자별로 매 측정 시마다 탐침 커버를 교환함으로써 교차 감염을 예방하셔야 돼요. 환자마다 탐침 커버는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곶과는 뜨거운 물에 넣어 소독 후 완전히 물기를 말린다. 맞아요.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더운 물 주머니는 비누로 씻어 햇빛에 말린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더운 물 주머니 뭐 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더운 물 주머니는요 물을 빼고 물기를 닦아서 보관을 하시고 햇빛에 말리시면 안 돼요. 햇빛에 의해서 고무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고무가 눌러붙는다든지 모양이 변한다든지 색이 바란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고 그늘에다 말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소독한 날짜가 최근에 것일수록 앞쪽에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독한 날짜가 최근엔 것일수록 뒤쪽에 보관하시고 소독 날짜가 임박한 것부터 먼저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 유통기한이 있는 우유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우유보다는 우리 어떤 우유를 더 먼저 먹죠? 유통기한이 짧거나 임박한 그 유통기한의 것들을 먼저 먹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소독한 날짜가 최근인 것일수록 뒤쪽에 보관하고요. 아껴뒀다가 쓰는 거고 소독한 날짜가 이제 다가와요. 최근 것으로 다 임박한 것부터를 먼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우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냉장 보관하는 유통기한에 그런 우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은 나중에 먹어도 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은 먼저 막 먹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독물품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소독 날짜가 긴 것 같은 것들은 뒤쪽으로 보관하시고 소독 날짜가 가까워지고 임박한 것들은 먼저 사용하기 위해 앞으로 꺼내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두 번째 줄 열사병의 증상을 보일 때 시행하는 응급처치. 자, 그래서 이 열사병도 열중증 중 하나이고요. 열사병이에요. 이 열사병의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열사병 같은 경우는 체내에 열이 지나치게 쌓여서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체온 조절 중추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너무 열을 많이 받게 돼서 그냥 고장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가 그 기능을 잃게 되면서 우리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40도 이상. 웬만하면 우리 몸이 열이 받아도 체온 조절 중추가 그 기능을 잘해서 열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요. 막 몸에서 땀을 나게 만들어서 체온을 식힌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땀도 안 나요. 땀도 안 나고 열도 계속해서 치솟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열사병의 키워드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 난 거. 체온 조절 중추의 고장. 그 다음에 열이 어떻게 된다? 40도 이상. 땀이 난다 안 난다? 땀이 없어요. 우리 몸에서 땀이 나는 이유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온 조절 중추가 정상일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현재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났어요. 땀이 안 나요. 열은 막 미친 듯이 치솟아요. 이게 바로 열사병입니다. 그래서 열사병의 키워드 체온 조절 중추 고장, 40도 이상의 고열, 땀 분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증상이 특징적인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열사병은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 뉴스 속보 같은 거 뭐 뉴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추밭에서 일했던 할머니가 사망을 하였다더라. 막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바로 열사병으로 사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좀 치명적인 그런 열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하셔야 될 건 뭐냐? 열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열을 얼른 꺼주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급속히 냉각시켜 38도 이하로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음물에 몸 담그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근데 뭐 굳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인데 열사병의 응급처치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답은 1번이죠. 신속하게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셔야 된다. 요거고 2번 더울 주머니가 아니고 뭐죠? 찬물에 얼른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옷을 꽉 조여서 보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온하시면 안 돼요. 얼른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지 보온하시면 안 됩니다. 호흡곤란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산소 공급 해주셔야 돼요. 심폐소생술이 문제가 아니고 심폐소생술 할 단계까지는 가진 않아요. 산소 공급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램프 뜨거운 거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열사병 요거는 이제 열이 올라서 되는 거니까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열사병에서 키워드 뭐였죠? 체온 조절 중추 고장 났어요. 열이 미친 듯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땀 분비까지 되지 않아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열을 얼른 떨어뜨려주는 냉요법 같은 것들 해주시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6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구강으로 음료수나 약물을 주면 안 되는 이유. 요거 틀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 흡인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질식우려 흡인. 자, 그 다음에 97번 보겠습니다.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에 의한 질환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의 위험 요소로 오른 것. 자, 에이즈. 자, 에이즈의 위험 요소. 자, 에이즈는 여러분 대표적인 성병이죠. 성접촉으로 인한 성병이겠고요. 자, 우리 전파 경로를 볼게요. 전파 경로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장 흔해요.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약물 남용자의 주사 공동 사용, 그 다음에 정액, 질 분비물, 모유, 수직 감염. 수직 감염은 엄마에게서 아이로, 우리 아가들로 바로 가는 거. 엄마에게서 이렇게 태아로 이렇게 바로 전파되는 그런 것들이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이 성병이에요. 대표적인 성병이겠고 성병이기 때문에 성병이죠. 성으로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성접촉할 때 반드시 제대로 된 피임을 하셔야 되겠죠. 콘돔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으로 이렇게 성접촉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으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이즈 환자 오염된 혈액이나 바늘 이런 것들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 관리 이런 것들, 바늘 관리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8번 마스크 착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 질문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스크 착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여러분 요거 4번이고요. 4번이 답이고. 자, 우선은 여러분 마스크를 제가 밑에 써놨는데 마스크 착용 방법에 보시면
내과적 보호구 착용 순서가 외과적 보호구 착용 순서를 볼게요. 우선은 내과적 보호구 착용을 하실 때 손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쓰시고 마스크 쓰고 가운, 장갑, 보안경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보안경이 뭐 마지막에 와요. 그리고 보안경은 또 내과적 손 씻기하고 마스크 다음에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과적 보호구 착용 순서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예요. 그래서 모자 이외의 것은 모자만 앞에 있고요. 마스크 쓰고 나서 그 위에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 제외하고 마스크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마스크 뒤로 줄을 세워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1번은 왜 틀렸죠? 지금 안경을 쓴 상태에서 마스크를 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마스크 쓴 다음에 그 뒤에 거 하셔야 돼요. 마스크 쓴 다음에 보안경 쓰셔야 되겠죠. 마스크 쓴 다음에 보안경, 마스크 쓴 다음에 보안경. 그런데 현재 안경을 쓴 다음에, 이거 보안경이라고 할게요. 보안경 쓴 다음에 마스크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스크에 여기 부분이 턱이 노출됐어요. 턱 마스크, 턱이 노출되게 마스크 쓰시면 안 돼요. 코와 턱까지 완전히 다 가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것도 마스크 현재 쓰고 있는데 밑에 뭐 입었죠? 가운도 마스크 쓴 다음에 가운이에요. 마스크 쓴 다음에 그 뒤로 가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운 입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5번 왜 틀렸죠? 코가 노출됐습니다. 코가.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호구 착용 순서는 마스크 여러분, 마스크는 모자만 제외하고 모자는 마스크 앞에서 해요. 모자 제외한 나머지들은 마스크 기준으로 다 어디로 가죠? 마스크 뒤로 줄을 세워주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 묶을 때를 좀 기억을 하자고요. 여러분, 마스크 묶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묶어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풀어요. 그러면 풀 때는 아래에서 위로 풀어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번. 수술을 받고 돌아오는 환자를 위해 수술 후 침상을 만들 경우에 주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상 만들기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였고, 자, 1번. 밑 혼입을 위와 윗 혼입을 아래 사이에 고무포를 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거를 푸시려면 침상 만들기 순서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상 만들기 순서를 보시면 먼저 여러분 아래판 깔고 위판 깔고 따로 분리해서 제가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침상 만들기 할 때 먼저 매트리스 부분을 까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 눕는 쪽. 그래서 아래에 침뇨 매트리스 됐고, 매트리스 위에 밑에 까는 혼입을 깔고, 그 다음에 고무포와 짝꿍인 반홑 이불 이렇게 깔아요. 그렇게 하면 밑에는 끝났어요. 밑에 친구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고무포와 반홑 이불은 항상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를 깔아요. 이제 위에 내가 덮을 수 있는 위에를 깔 때는, 자, 이제 혼이불인데 무슨 혼이불? 윗 혼이불. 그 다음에 윗 혼이불 위에 담요 위에 침상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윗 혼입을 담요 침상보, 마지막에 베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밑 혼입을 위와 윗 혼입을 아래 사이에 고무포를 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무포는 현재 어디에 깔려 있죠? 밑 혼입을과 반 혼입을 사이에 고무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밑 혼입을 위와 반 혼입을 아래 사이에 고무포가 깔려 있고요. 그래서 고무포는 반드시 요 반 혼입을과 같이 돌아다녀요. 얘네 둘이는. 자, 그 다음에 2번. 베갯닛이 터진 쪽을 출구 입구 쪽으로 향해 놓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베갯닛이 터진 곳은 병실 문 반대편. 그러니까 베갯닛이 터진 부분이 문을 탁 열었을 때 보이면 된다 안 된다? 보이면 안 된다. 보이지 않게 위치를 시켜놔라. 베갯닛 터진 곳이 병실 문 반대편. 문을 딱 열었을 때 베개 터진 입이 보이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담요는 윗 혼이불과 나란히 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담요는요 윗 혼이불보다 약 15에서 20cm 가량 내려서 중앙선에 맞추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이 있어요. 윗 홑 이불이 있으면 이렇게 윈홑 이불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담요는 여기다가 약 15cm 내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파란색 내려서 이렇게 깔아서 요게 담요예요. 이렇게 요렇게 깔아주시라는 거. 뭐 호텔 가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호텔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놀러 가 리조트라든지 가면은 이불 예쁘게 해가지고 막 여러 겹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윗톤 이불은 솔기가 환자에 닿지 않도록 아래쪽에 놓여지게 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 옷도 이렇게 박음질 되어 있는 부분 아세요, 여러분? 옷도 이렇게 박음질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박음질 되어 있는 부분을 솔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솔기는 어떻게 보면 민감하신 분들은 이 솔기가 닿으면 까끌까끌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솔기가 환자의 살에 닿으면 안 돼요. 불편감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솔기는 환자에게 닿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윗 이불 솔기가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놓여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않도록 위쪽으로 놓게 돼요. 위쪽으로. 솔기는 보통 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솔기가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위쪽으로 놓여지게 한다. 위로 놓여지게 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침상 만들기 솔직히 여러분 이거 좀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속 시원한데 보여드리지 못하고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렵네요.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침상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느껴보셨을 거예요. 침상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침상에 관련된 것들은 저는 이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 국가고시 내용 자체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네요. 자,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시면 QR코드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 유튜브에 영상 찾아보셔도 침상 만들기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번을 보겠습니다. 100번 좀 우리 학생분들, 선생님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 둘째 아이를 갖게 된 여성 A씨는 산부인과를 찾아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이 여성의 임신 중기에서 말기까지 정상적인 체중 증가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체중 증가에 대해서 그 막달까지의 체중 증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 유형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어렵게 좀 출제되는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뭐 공부 잘하신 분들은 쉬울 수 있는데 뭐 어려운 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체중 자체가 갑자기 막 확 찌지는 않아요. 서서히 체중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모들이 체중이 증가하는 시기는요, 임신한 4개월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신 4개월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임신 초기, 그러니까 이제 4개월까지 해가지고 한 1.5kg 이렇게 증가를 해요. 임신 초기부터 해서 한 1.5kg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4개월 지난 후부터는 한 달에 1.5kg씩 또는 2kg씩 이렇게 차츰차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신 말기에 11에서 12kg의 체중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임신 중기에서 말기까지 정상적인 체중, 그러니까 4개월 이후부터 4개월 이후 중기부터 후기까지 7개월 동안의 몸무게 증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개월 이후 중기부터 말기까지 이 사람 몸무게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 몸무게 증가폭을 알고 있느냐를 문제를 이렇게 좀 어렵게 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답이 지금 3번이거든요. 주에 400g이에요. 주에 400g. 그러면 이 주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그래서 우리 한 달은 총 4주죠. 그러면 400g 곱하기 4를 하면은 4, 4, 16. 그래서 지금 g이니까 1.6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1.6kg씩 증가를 하죠. 한 달에 1.5에서 2kg니까 1.6kg씩 증가를 해서 임신 말기까지, 그러니까 4, 5, 6, 그러니까 10개월에서 4를 빼면 6에서 7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4, 5, 6, 7 하면서 7개월 동안의 몸무게, 그래서 1.6kg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11.2kg가 증가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에 400에서 450, 그러니까
한 달에 1.6kg, 이 한 달에 1.5에서 2kg씩 증가하고 있는 요거를 알고 있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좀 어렵게 출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못 푸셔도 괜찮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 솔직히 국가고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저는 수포자이기 때문에 수포자인 저에게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요. 이거 수학 공식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쉽게 푸셨나요? 아무튼 수포자인 저로서는 좀 저는 어려웠어요.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유형 문제 막 틀린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막 좌절하지 마시고, 솔직히 국가고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지금 은하출판사 모의고사 있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더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풀어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풀다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제 제자들 중에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거의 점수가 40점? 50점 나왔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시험 한 달 앞두고 그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제 풀도록 했어요. 문제 풀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풀고, 문제 찍어서 사진 찍어서 풀고, 이거를 한 달간 반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수가 좀 차츰차츰 오르면서 결론적으로는 60점 이상만, 우리 60점으로 통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고시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통과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몇몇.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수 너무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은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